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사실 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면역학자이고 그다음에 또 평생을 우리 학생들에게 호흡기를 강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거의 평생을 비타민 C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코로나 감염과 그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좀 오늘 살펴보시고 우리 시청자들이 이거를 저기로 할까요? 슬라이드 쇼로.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내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현주 교수님께서 그 백신에 대해서 정말 쉽게 얘기를 잘해 주셨지만 그 백신을 명실공히 학자라면 또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좀 백신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병을 예방하는가 하는 것을 사안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항체가 생기면 무조건 백신이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는 순간 아마 삭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세계적인 면역학자입니다. 제가 이 강의한 거를 유튜브에서 삭제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좀 오늘 이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이 어린아이들, 학부모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상기도에 있는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굉장히 마일드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 상기도에 이미 포진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근데 물론 이 코로나19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박쥐 바이러스를 백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하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바이러스 연구소 두 팀이 미국의 연구비를 가지고 2015년 네이처 메디신에 사실은 오늘날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똑같은 바이러스를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백신이 가능한지 치료는 가능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00년 초에 사스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2013년인가에 우리는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 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사스하고 메르스가 어디 있나? 여기 아무튼 메르스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분류책인데 뭐 베타 코로나하고 알파 코로나가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알파 코로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개 이제 베타 코로나가 문제가 돼.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제가 할 생각이 없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통적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고 그 안에 이 껍질 단백질이 있고 그 속에 이제 뉴클레 캡시드 프로틴이 있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mRNA를 이 백신으로 집어넣어줘서 그래서 이 몸 안에서 그 m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그럼 실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킴으로 마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건 뭐 이미 우리 이현주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건 면역학적 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많은 면역학자들은 이런 백신을 개발함으로 많은 감염병을 제거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백그라운드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씩 그다음에 호흡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에 대해서 알려면 호흡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호흡기는 제일 겉표지 속에 이렇게 호흡기 상피가 있습니다. 호흡기, respiratory epithelium이라는 상피가 있고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 호흡기 상피 세포 중에는 이런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서 이 점액이 분비한 점액이 마치 이 세포들 위에 담요처럼 이렇게 깔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끈한 점액이 이렇게 있고 이 점액이요. 옆에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섬모 세포들이 이 점액을 움직입니다. 한 방향 쪽으로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해서 이 끈끈한 점액에 여러분들이 들이마신 공기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이나 바이러스나 뭐 또는 여러 가지 파티클, 먼지 그렇게 붙으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비팅 무브먼트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이 점액이 계속 점액 담요라고 그래요. 점액 담요가 계속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정말 이 구조를 보시면 우리 호흡기가 정말 기가 막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지 않더라도 그 공기 속에 있는 나쁜 화학물질, 뭐 미세먼지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또 뭐 바이러스 파티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점액, 요 점액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어디로 나가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 해부학적 구조를 잘 모르시겠지만 호흡기도는 어디랑 만나면 식도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간 점액은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건강한 남자를 포함해서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서 애들 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기도에서 만드는 점액이 계속해서 위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한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 혹시 잘 아시겠지만 감기 걸리는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꼭 이상하게 막 토하고 하는 그런 걸 보셨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잔뜩 있는 점액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아과에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막 토하고 해서 마치 소화기 질환을 앓는 것처럼 위염을 앓거나 장염을 앓는 것처럼 증상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호흡기 상피는 지금 요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요런 기조막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단단한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상피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단단하게 붙어 있는, 다시 말해서 이 기조막을 중심으로 해서 기조막 밑에를 우리가 서브뮤코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점막 밑 조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요. 혈관이 굉장히 이 혈관 대표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나 이 상피층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조막 위에 있는 이 상피세포층에는 전혀 혈관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조막 밑에에만 혈관이 풍부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면역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 즉 이물질을 제거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는 여러분 이물질에는 종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꽃가루도 있을 수도 있고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몸이 만들지 않은 모든 뭐 단백질적 물질이든 또는 탄수화물적 물질이든 간에 모든 물질은
다 항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반응인데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선천 면역 반응과 후천 면역 반응이란 말 용어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저기는 초기 면역 반응과 후기 면역 반응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뭐 선천 면역 반응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후천 면역 반응은 타고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 몸속에서 타고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 선천 면역 반응이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항원을 제거할 때요. 급하게 빨리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그놈이 충분히 반응하지 못했을 때에 좀 더 정교한 기전으로 제거하는 반응. 그걸 우리가 후천 면역 반응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그 편의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선천 면역 반응은 3일 이내에 뭐 사실 3일 이내에서 그러니까 막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3일 이내에 그 중요한 반응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면역학적 기억 현상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여러분들 우리 이현주 교수님이 설명했죠? 어떤 게 감염이 되면 1차 감염하고 두 번째 감염이 될 때는 빠르고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그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학적 기억 현상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선천성 면역 반응,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들어온 항원을 즉시 제거하는 반응에는 그런 기억 현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와 비자기는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비자기에 대해서만 반응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면역 반응은 선천이든 후천이든 동시에 공이 자기하고 비자기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 선천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구조물은 우선 우리 몸 자체가 면역 반응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열 나는 것도 선천 면역 반응이고요. 땀도 선천 면역 반응. 그럼 소변도 굉장히 중요한 선천 면역 반응이에요. 소변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요소를 통해서 계속 감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방광염을 그때그때 앓는 게 아니고 왜? 2시간 간격으로 그놈이 증식하기 전에 오줌으로 빼내기 때문에 우리가 방광염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역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포로 된 선천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는요. 여기 뭐 대식세포, 점막상피세포, NK세포 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다음에 무슨 뭐 호중구, 뭐 그다음에 호상구 이런 백혈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거에 비해서 후천 면역 반응은 이 선천 면역 반응이 3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3일 이후에 반응이 일어나고 한 일주일을 전후해서 절정에 달하는 반응을 말해요. 이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시픽하다고 그래요. 아주 정교한 그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 현상이 있어요. 기억을 합니다. 그 들어온 항원을 기억을 해서 그 다음번에는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 현상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셀프와 넌 셀프, 즉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합니다. 이걸 담당하는 세포가 바로 B 림프구와 T 림프구라고 하는 거예요. B 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서 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거고요. T 림프구는 항원을 감추고 있는 여러분 항원이 노출되어 있는 거는 항체가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항원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항체가 항원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그 세포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T 림프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포 독성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천 면역 반응은 항체를 생성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과 항원을 함유하고 있는 세포를 자기 세포지만 그 세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세포 독성 면역 반응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마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선천 면역 반응과 후천 면역 반응을 얘기하면서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 노란색은요, 노란색은 바이러스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증가되는 듯하다 이렇게 없어지는. 만일에 면역 반응이 없으면요, 호흡기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끝없이.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주춤하다가 결국은 한 9일이나 10일 이내에 없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이 딱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요, 바로 호흡기 상피세포. 아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죠. 단단한 기조막 위에 여러분들 세포들이 쫙 줄을 서 있었죠. 그걸 우리가 호흡 상피세포라고 그랬죠. 그 호흡 상피세포, 그걸 다른 말로 점막 상피세포라고 그래요. 점막 상피세포에서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인터페론 알파, 베타. 그것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TNF 알파, IL-12 같은 이러한 그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제일 먼저 굉장히 빠르게 즉시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순간 그 세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감마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 TNF 알파, IL-12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쫙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증식을 해야 되는데 증식을 못하고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꺾이는 겁니다. 1차적으로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되는 거예요.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 IL-12 때문에. 그런데 그거로 불충분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사실은 막 이것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꺾입니다. 2, 3일 안으로. 아주 면역 기능이 강한, 다시 말해서 이 점막 상피 세포에서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바이러스가 끝나서 대개는 호흡기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대개 3, 4일 내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끝이 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의 전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수지상 세포 및 대식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식세포, 그 다음에 점막상피, 이게 다 사실은 선천성 면역 담당하는,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가 후천 면역계에다 이걸 연결을, 그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T 림프구에게 이 정보,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라는 정보를 전달해서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은요, NK셀도 대표적인 선천 면역 세포예요. 이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살해 세포에서 감마 인터페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놈이 동시에 NK셀 자연 살해 세포를 자극해서 그 다음에 자연 살해 세포가 감마, 이게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게 감마 인터페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이렇게 꺾이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감마 인터페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호흡기 상피세포에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CE2,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ACE2에 의해서 감염이 돼 세포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는 이제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감마 인터페론이 그 세포에 작용을 해서 그 세포를 죽입니다. 점막 상피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여서 점점 세포수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코스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NK세포에 의해서 감마 인터페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게 많아짐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거의 대부분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요 단계, 즉 알파 베타 인터페론과 감마 인터페론에 의해서 사실은 끝이 나고 끝나버립니다. 일주일 이내에 끝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감염을 감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면 끝이 나는 질환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이 감마 인터페론까지도 반응을 잘 못할 때 급기야, 아까 여기서 후천 면역계에다가 정보를 줬다고 그랬어요. 바이러스 감염된 거에. 이때 준비하고 있었던 후천 면역세포 중에 아까 세포 독성 면역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T림프구. T림프에게 정보가 가서 아직도 감염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를 어떤 게 죽이냐? 바로 T셀이 죽이는 거예요. T림프구가. 이 림프가 이게 빨간색이죠.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2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요. 그러니까 요 알파 베타 인터페론과 감마 인터페론이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폐로 내려가는 거예요. 증식된 바이러스는요, 기도를 타고 폐로 내려가서 폐세포를 감염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 8일 되는 이때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코로나 감염됐을 때 폐렴은 7일, 8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7일, 일주일 이내는 폐렴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나서느냐? 궁극적으로 아까 세포 독성, 후천성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T 림프구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 림프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코로나에 의한 폐렴의 경우 뭘 씁니까?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감염은 바이러스가 폐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유술합니다. 세포 독성이 없습니다. 세포 독성이 없기 때문에 폐세포 속에 감염이 돼 있으면 그걸 누가 죽이느냐? 내 몸의 세포 독성을 담당하는 T 림프구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T 림프구의 기능을 죽여주지 않으면 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환자실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딜이 쓴 경우에만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때 모르고 면역 증강제를 쓴다든지 항생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살리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임상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미 이 코로나를 진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면역학적인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호흡기 감염에 대한 후천성 면역 반응 중에서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주로 여러분 지금 거듭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감염됐는데 그럼 항체는 언제 작용하느냐? 여러분들 항체도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항체는요, 여러분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 이 입을 벌려서 보면은요, 요 세 가지 편도가 있습니다. 요건 설편도라고 해서 혀편도라고 하고, 요거는 구개편도, 양쪽에 구개편도, 그 다음에 요거는 아데노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인두편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 개의 편도가 이리로 감염되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코에서 넘어온 공기도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아데노이드라는 데 잘 아시잖아요, 소아과 선생님들은요. 아데노이드라는 면역기관에 여기에서 항체를 만듭니다. 감염이 되면요. 이때 만드는 항체는 여러분들 분비형 항체라고 해서 Secretory IgA라는 걸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신을 통해서 만드는 항체는 IgG 항체로서 점막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흡기 감염에 대한 후천 면역 반응을 우리가 자연 면역이라고 해서, 이건 감염이 됐을 때 IgA라는 걸 만들어야만 그래야 항체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IgA라는 항체가 그 숫자를 줄여주는, 감염된 바이러스 숫자를 줄여주는 역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리고 이 항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3일이 지나야 만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3일 이내에 알파 베타 인터페론과 그다음에 감마 인터페론이 이미 바이러스를 거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증상도 없이 그냥 끝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마 인터페론이 동원되는 순간 세포 독성이 일어납니다. 세포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증상이 심해지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젊은이들은 대개 알파 베타 인터페론 즉 바이러스 증식 자체로 모든 게 끝이 나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 갖는 한계를 여러분들 이 면역학적으로 좀 짚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데 요거 구조물 기억하시죠? 요게 상피세포예요. 상피세포고 상피세포는 이 단단한 기저막 구조물 위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점막 밑 조직에는 굉장히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이 점액층이 이렇게 있어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위에 붙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얘기는 이 점액층을 넘어서서 바이러스가 여기에 붙는 게 감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이현주 교수님이 강의해 주셨잖아요. 백신은요 굉장히 면역학자들의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요 이 호흡기 상피세포에 감염되면서 여기에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바이러스 자체가 혈관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혈관으로 들어간 예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강력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상피세포가 아까 여러분들 감마 인터페론이 이 상피세포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이 상피세포가 파괴되더라도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인택트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 점막 밑 조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점을 학문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어디다 맞습니까? 삼각근에 맞습니다. 어깨에다 맞습니다. 어깨에 맞으면 생기는 항체는 IgG라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IgG라는 항체는 절대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뚫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면역학 서적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서적에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IgG 항체는 요 상피를 뚫지 네거티브로 돼 있어요. 오히려 IgA만 트리플 포지티브 이걸 뚫을 수가 있어요. IgA만. IgG는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이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여기 바글바글하다 진짜 이거예요. 3번, 4번 맞았어요. 여기 항체가 잔뜩 있지만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이리 들어옵니다. 이리 들어와서 여기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항체와 바이러스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감염 예방이 되겠습니까? 감염 예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창피하게 이거를 돌파 감염이라고 한 거예요. 돌파 감염.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항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항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바이러스 이걸 막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이현주 교수님이 강의하신 백신의 효과를 잘 생각해 보세요. 홍역, 천연두, 간염,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 병변을 일으키는 곳이요. 혈액을 타고 가서 병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홍역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감염됐는데 왜 발진이 생겨요? 온몸에. 그거는 이놈이 피를 타고 들어가서 그 피부까지 간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거기서 발진을 일으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가야만 여러분들이 어깨에 맞은 또는 엉덩이에 맞은 백신에 의한 그 백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IgG가 바이러스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를 뉴트럴라이즈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혈액 안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 혈액을 통과합니다. 소아마비도 마찬가지예요. 소아마비도 여러분들 음식을 통해서 감염돼서 그놈이 어디로 갑니까? 점막, 그러니까 소화기 점막에서 흡수가 돼서 이놈이 뺑뺑 도는데 반드시 척수의 앞쪽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하고만 결합되잖아요. 결국은 피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면 IgG 항체가 그걸 100%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거듭 얘기하지만 아니 바이러스는 여기 감염돼서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항체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무슨 재주로 이 감염을 막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어느 날 슬쩍 집단 면역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단어예요. 왜 갑자기 70%만 맞으면 집단 면역 된다고 그러다가 집단 면역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왜? 97%가 맞아도 집단 면역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2차까지 맞은 게 97%입니다. 세계 1등이에요. 3차까지 맞은 게 70%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작년 3월 같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67만 명이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한 달 동안 무려 1,550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백신을 97%, 2차까지, 3차까지 70%인데 그렇게 감염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저는 학자로서 면역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독감은 그럼 어떠냐? 독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독감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감염되는 것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그 표면에 뭐가 있냐면 뉴라미니데이즈라는 이 효소와 그다음에 힘아글루틴이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놈이 딱 이 상피세포에 딱 붙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세포 독성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에 붙어서 그냥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를 안 내요.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는요. 결합이 되는 순간 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조직 손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조직 손상이 일어나면요. 백신이 효과를 발휘해요. 감염 자체는 못 막아요. 감염 자체는 못 막지만 뉴라미니데이즈와 힘아글루틴에 의한 결합 때문에 상피 조직이 망가지면서 심지어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에 그 밑에까지 와 있는 독감 백신은 마찬가지예요. IgG 항체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 IgG 항체하고 독감 바이러스가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독감이 증상이 무지무지 심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직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직 손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는요 굉장히 가볍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사실 감기를 잘 모르시는데 감기는 툭 하면 걸려요. 우리가 1년 44일 어느 때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밖에서 들어와야만 걸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라미니데이즈와 힘아글루틴이라는 그놈이 딱 결합될 때 사용되는데 결합되면서 조직을 망가뜨려요. 많이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까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있었던 혈관이 딱 들어가면 혈관에 있는 항체가 바이러스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감염 내과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독감 예방 주사는 아주 잘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 아시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만들잖아요. 변이를 만들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감염 내과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독감 백신은 아주 항체가 잘 만들어졌을 때 40%, 보통 한 30%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항체하고 바이러스하고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30%만 효과가 납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전혀 다릅니다. 상처를 내는 케이스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예민한 얘기라 여기서 유튜브도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은요. 선천성 면역기가 주된 역할을 해요. 항체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천성 면역 반응이 딱 감염되면 그냥 전혀 그러니까 후천성, 그러니까 T셀이나 B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T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간 벌써 그건 폐렴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기도에서는 T림프가 작용 안 해요. T림프가 동원됐다고 그러는 얘기는 폐렴이 됐다는 소리예요. 폐렴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뭐 면역학 하는 분들도 뭐 T림프가 중요하다는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정말 실제 감염의 현장에서 보질 않아서 저는 그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항체 생성을 목표로 하는 백신은 극히 제한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선천성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비타민 C를 했다고 뭐 어차피 오늘 뭐 얘기 다 한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비타민 C 못 만드는 쥐를 가지고 이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상 쥐 비타민 C를 만듭니다. 비타민 C를 못 만드는 쥐가 저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못 만들지만 비타민 C를 물에 타서 충분히 먹인 쥐. 이 세 그룹을 가지고 홍콩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여러분 비타민 C를 못 만드는 쥐만 일주일 안에 거의 다 죽습니다. 바이러스, 저희 쥐가요. 그리고 비타민 C를 만드는 정상 쥐나 비타민 C를 먹인 쥐는 절대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잡아가지고 호흡기 액을, 그러니까 기도에 있는 점액을 꺼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비타민 C가 부족한 쥐는 그 호흡 점액 안에 알파 인터페론과 베타 인터페론이 바닥에 바닥. 비타민 C가 충분하게 먹였거나 정상인 쥐는 예를 숫자로 말하면 한 50 정도의 레벨을 유지하는데 비타민 C가 부족해서 폐렴으로 죽은 쥐는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 레벨이 1에서 3 정도의 레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7배 정도의 차이를 내면서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 완전히 차단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비타민 C 부족한 쥐는 폐렴이 와서 죽은 거고 죽지 않은 쥐들은 폐렴이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까지 숫자가 증식이 되지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상기도에서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폐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세계적인 면역학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학적 근거도 실험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미 저는 면역학자로서 오랫동안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무슨 이 선동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